소희님, 제발 누나 앞에서는. 닥쳐. 군하가 무릎을 가격했다. 미쳤어요? 내 동생을. 당신이 군인이야 폭력배야? 헌병 불러.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군하의 걷어차인 21살 동생이 면회실 바닥에 쓰러진 순간 10년간 부모 대신 키워온 누나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여군 소희의 얼굴에는 조롱이 가득했고 주변 가족들은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CCTV가 돌아가는 군부대 면회실, 그러나 가해자는 당당했고 피해자는 떨고만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퍼렇게 멍든 동생, 그것을 본 누나의 분노, 그리고 민간인이 감히 군에 개입하나라는 소위의 협박. 이 순간이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권위주의를 무너뜨릴 도화선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도시에 지연의 부엌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쌀을 씻는 손이 시렸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뿐인 성운이 면회 날이었으니까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이 지연은 성운이 좋아하는 참치김밥 재료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단무지는 얇게 썰고 계란은 지단으로 부쳐 식히고 시금치는 참기름에 묻혔습니다. 김밥 하나하나에 성운을 향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죠. 군대밥이 얼마나 맛없을지, 훈련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그날, 20살의 지연은 11살 성운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던 장례식장에서 성운이 흐느끼며 물었었죠. 누나도 날 버릴 거야? 엄마 아빠처럼 날 두고 가버릴 거야? 그때 지연은 무릎을 꿇고 성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었습니다. 절대 안 버려. 누나가 엄마 아빠 대신 너를 지켜줄게. 영원히 약속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연은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대학원 진학도 포기했고 좋아하던 사람과의 결혼도 미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계속되어도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참았습니다. 모든 건 성운이를 위해서였으니까요.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성운이도 21살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연에게는 보호해야 할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으로 나가는 길,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셔터를 올리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시나, 지연 씨? 동생 면회 가요. 소고기 조금만 주세요. 아이고, 군대 간 동생 면회구나. 우리 아들도 내년에 가는데. 요즘 군대는 어떤가요? 지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면회 때 성운이 얼굴에 있던 작은 멍자국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넘어졌다고 했지만 그 눈빛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고르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부대에 신임 여군 소위가 왔다던데 애들 많이 힘들어한대요. 특히 몸이 약한 애들한테 더 심하게 한다고.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성운이가 체력이 약한 편이라 늘 걱정이었는데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도 회사에서 야근을 했거든요. 과장이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꼭 면회를 가야 하나? 라고 눈치를 줬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뿐입니다. 꼭 가야 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군부대행 버스를 기다리며 지연은 도시락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이미 여러 면회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었고 간간히 여자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훈련 중에 발목을 다쳤대요. 그런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성훈이도 다친 건 아닐까? 지난번 전화에서 성훈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올라가며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철조망과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는 동안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면회가 끝난 모양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안 좋대요.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면회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고 발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서 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성훈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가 지켜줄게. 그 다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이 자신과 성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면회실 대기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여러 가족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구석 의자에 앉아 대기 번호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숫자 17번. 아직 10명 이상 기다려야 했죠. 옆자리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손자 면회를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연을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젊은 아가씨가 이른 아침부터 면회를 오셨네. 남자친구 보러 오셨나? 아니에요, 할머니. 동생 면회 왔어요. 지연의 대답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을 부모처럼 챙기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지. 근데 있잖아, 아가씨. 군대라는 곳이 참 묘한 곳이야. 계급이라는 게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느새 계급이 사람을 짓누르는 곳이 되어버렸어. 할머니의 말씀에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우리 손자 녀석도 처음엔 씩씩하게 갔는데 요즘 와서는 눈빛이 죽어 있더라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는데 그게 더 속상해. 군대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라고들 하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엔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곳 같아. 지연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훈이 생각이 났거든요. 지난번 전화 통화 때도 성훈이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울먹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또 맞았대. 이번엔 신임 소위한테. 아니, 여자 군인이래. 여자라고 더 독하게 군기 잡는다나 봐.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혀를 차셨습니다. 쯧쯧, 여군이든 남군이든 사람이 먼저 아니겠나. 계급장 달았다고
사람 위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큰 잘못이지. 진짜 힘은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말이야. 지연은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계급과 인간의 존엄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벽면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군 인권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비쳤죠. 하지만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였으니까요. 한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발표만 몇 번째야.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 얼굴 봤잖아. 입술이 터져 있었어. 쉿, 조용히 해요. 여기서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부인이 남편을 말렸지만 그 표정에도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기대와 불안, 그리움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있잖아, 아가씨. 내가 60년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는 건 그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야. 군대든 어디든 마찬가지지. 계급은 책임을 위해 있는 거지. 누군가를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거든요. 할머니, 그런데 왜 다들 침묵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두려워서지. 내 자식이 더 큰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다들 참고 또 참아. 하지만 언젠가는 터질 거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정의라는 게 뭔지, 진짜 용기가 뭔지 드러나겠지.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17번 대기자분, 면회실로 입장해 주십시오. 지연이 일어서자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거친 손이었죠. 아가씨, 동생 잘 살펴봐. 말 못하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해. 진짜 강한 건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야. 지연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겼죠. 계급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 침묵이 아닌 용기, 그리고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면회실 문 앞에서 지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이미 몇몇 병사들이 가족과 만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작았고 눈치를 보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한 병사는 어머니 앞에서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병사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움찔했죠. 마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불안감을 억누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면회실 한쪽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가 그게 뭐야? 민간인 앞이라고 군기가 빠졌나? 목소리의 주인공은 작은 체구의 여군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위였죠.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병사를 노려보며 서 있었는데 그 병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계급이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느새 계급이 사람을 짓누르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이 그 잘못된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는. 면회실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삭막한 공기가
지연을 감쌌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 모습이 마치 병원 대기실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군인 정신이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지연은 지정된 테이블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10개 남짓한 테이블에서 이미 면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두들 목소리를 낮춘 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천장 구석구석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죠. 지연은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밥은 제대로 먹는 거니? 괜찮아요, 어머니.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병사의 대답은 너무나 기계적이었습니다. 외워둔 대사를 읊는 것 같았죠. 지연은 그 병사의 팔에 보이는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훈련으로 생긴 상처치고는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규칙한 걸음걸이,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것 같았죠.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성훈이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지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 입대할 때보다 확연히 야위어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축 처진 어깨와 힘없는 눈빛이었죠. 누나. 성훈이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위태로웠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훈이를 맞이했습니다. 성훈아, 왜 이렇게 야위었어? 지연이 성훈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성훈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성훈의 왼쪽 뺨에 희미한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니야, 누나.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 살이 좀 빠진 거야. 성훈이 서둘러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숨기려 했지만 지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다리 다쳤구나. 왜 말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정말이야, 누나.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 마치 쫓기는 사람 같았죠. 지연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며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참치김밥 싸왔어. 어서 먹어. 성훈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죠. 맛있어. 정말 맛있어, 누나.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수연 소위가 들어왔죠. 작은 체구지만 거만한 태도로 면회실을 둘러보는 그녀의 모습에 병사들이 일제히 몸을 움츠렸습니다. 성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밥을 먹던 손이 멈췄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마치 천적을 만난 토끼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수연 소위가 천천히 테이블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병사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멈췄습니다. 자세가 영 엉망이네. 민간인들 앞이라고 군기가 다 빠졌어? 소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한 병사 앞에 멈춰서서 턱을 들어 올렸죠. 어깨 펴, 등 곧게. 이게 군인이야? 그 병사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거든요.
이수연 소희가 성훈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훈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이등병 박성훈. 소희가 성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멸이 섞인 목소리였죠. 네, 소희님. 성훈이 급하게 일어서려 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희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왜 그래? 또 꾀병이야? 아닙니다, 소희님. 훈련 중에. 훈련? 어제 내가 제대로 못 따라온 거 말하는 거야? 체력이 그 모양이니 당연히 다치지. 소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누나를 바라봤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소희가 테이블 위에 김밥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먹으니까 나약해지는 거야. 군인은 전투 식량에 적응해야지. 그 말에 지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테이블 밑에서 누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발 참아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소희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자 성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성훈아, 저 사람이 너를 괴롭히는 거니? 지연의 질문에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니야, 누나. 그냥 원래 엄격하신 분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버릇,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거든요. 면회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성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성훈의 손은 계속 무릎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 좀 보자. 누나, 여기서는. 성훈이 주변을 살피며 말을 흐렸습니다. 소희는 다른 쪽에서 병사를 훈계하고 있었지만 언제든 이쪽을 볼 수 있는 위치였죠. 지연은 성훈의 무릎을 살며시 만져봤습니다. 성훈이 움찔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바지 위로도 부어오른 것이 느껴졌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면회실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온 사람은 또 다른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성훈보다 더 심각했죠.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사를 따라온 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성훈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부대 동료인 것 같았죠. 성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수연 소희가 그 병사를 발견하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너야?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맨날 의무대나 들락거리고. 소희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병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훈이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연이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누나, 사실 내 무릎이 어제 소희님이 특별 훈련을 시켰는데. 성훈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수연 소희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특별 훈련. 그것이 정상적인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성훈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지연이 성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바지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퉁퉁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훈련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였죠. 게다가 종아리에도 여러 개의 타박상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성훈아, 이게 대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동생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 급하게 바지를 내렸습니다. 소희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누나, 괜찮아. 다 나을 거야. 그냥 참으면 돼. 성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21살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때 이수연 소희가 바로 옆 테이블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성훈을 쳐다봤습니다. 이등병 박성훈, 누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희님. 아무것도 아니라니.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소희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지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성훈이 필사적으로 누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제발. 성훈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지금 누나가 나서면 자신이 더 큰 보복을 당할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이수연 소희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거든요. 이등병 박성훈, 어제 훈련 때 제대로 못 따라와서 벌을 받은 거 누나한테 일러 바쳤어? 나약한 놈이 이르기까지 하는구나. 그 말에 면회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숨을 죽이며 이쪽을 바라봤죠. 소희의 말은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벌을 줬다는 것, 그것도 성훈의 무릎이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가혹한 벌을 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벌이라고요? 무릎이 이렇게 될 정도로 때린 게 벌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죠. 이수연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간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군 훈련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훈련이 아니라 폭행이잖아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성훈이 누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지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나, 그만해. 제발 그만해. 성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10년 전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했던 약속, 동생을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이수연 소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민간인이 군 훈련 방식에 대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니네 동생이 약해 빠져서 못 따라오는 건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연 소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성훈이 움찔했고 다른 병사들도 몸을 움츠렸죠. 이등병 박성훈, 자세 똑바로 안 해? 소희가 성훈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성훈이 반사적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어머, 연기까지 하네. 일어서. 이수연 소희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성훈이 일어서려고 애쓰지만 부상당한 무릎이 제대로 힘을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동생을 도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이수연 소위가 성훈의 어깨를 발로 밀었습니다. 가볍게 민 것처럼 보였지만 균형을 잃고 있던 성훈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죠. 아! 성훈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쓰러지면서 부상당한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자신의 눈앞에서, 면회온 누나 앞에서 동생이 발길질을 당한 것입니다. 면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비명을 질렀고 몇몇 부모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성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육체적 고통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지연의 삶도, 성훈의 삶도, 그리고 이 부대의 운명도 이 한 번의 발길질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게 될 터였죠. 발길질 직후 면회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 몇 초간의 정적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성훈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훈의 다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수연 소위는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의 무게를 깨달은 듯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도와준 거야. 감사해야지. 소위의 뻔뻔한 말에 면회실에 있던 한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애를 발로 차다니. 그러자 이수연 소위가 그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민간인이 군 훈육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군기 교육의 일환입니다.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위에게 달려들고 싶은 마음과 성훈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죠. 누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성훈이 지연의 팔을 잡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성훈을 의자에 앉히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식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을 찍으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수연 소위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촬영 금지입니다. 군사보안구역에서 무단 촬영은 처벌 대상이에요. 그 어머니는 놀라서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작은 고개 끄덕임을 받습니다. 이미 찍었다는 신호였을까요? 지연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부분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죠.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성훈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소위님, 사과하세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했죠. 이수연 소위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과? 내가 왜? 나약한 병사를 단련시키는 게 내 임무인데? 그 순간 성훈이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해. 오늘만 참고 가자. 내가 더 조심할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성훈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성훈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수연 소위가 면회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다들 없었던 일로 하시죠. 괜한 소문 만들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죠.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고 한 부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소위님, 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이수연 소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상사가 나가자 소위는 마지막으로 성운을 노려봤습니다. 이등병 박성운, 내일 훈련 때 보자. 오늘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그 말에 성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죠. 보복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수연 소위가 면회실을 나가자 비로소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힘들겠지만 참아야 해. 저 사람한테 대들면 아이가 더 고생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운이 지연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약해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너 잘못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 성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운은 계속 자책하고 있었죠.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성운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런 지옥 같은 곳에 혼자 두고 가야 한다니. 성운아, 핸드폰은 언제 쓸 수 있어? 일요일 저녁에 1시간 정도요. 알았어. 매일 연락할게. 그리고 지연이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성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가 꺼내줄게. 성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체념한 사람의 것이었죠. 면회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일어서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나, 가야 해. 늦으면 나도 벌 받아. 성운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아팠습니다. 지연은 성운을 꼭 안았습니다. 군대 규칙상 짧은 포옹만 허용되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마음을 담았죠. 사랑해, 성운아. 꼭 버텨. 누나가 꼭 방법을 찾을게. 성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병사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성운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지연은 아까 영상을 찍으려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 어머니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컸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운은 그동안 무사할 수 있을까? 부대 정문을 나선 지연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회색빛 건물들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죠. 성운이 저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받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 어머니도 아들이 같은 부대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면회실에서 명함 주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받으셨을 텐데. 김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죠. 저는 괜찮은데 동생이 걱정돼요. 저 소희가 보복할 것 같아서. 그럴 거예요. 저 소희, 이수연이라고 하죠? 1개월 전에 왔는데 벌써 악명이 자자해요. 김정숙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평판이라니. 버스가 도착했고 지연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보며 결심을 굳혔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군 인권센터, 국방부 민원실, 언론사 제보 창구까지 모든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니 두려웠죠. 성훈이 더 큰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김정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이수연 소희가 성훈을 발로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각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지연은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성훈을 지켜주겠다는 10년 전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지연은 먼저 영상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USB까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군 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빨라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훈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죠. 전화를 끊고 지연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대 내에도 분명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모두가 이수연 소희 같지는 않을 거라고. 지연은 인터넷으로 그 부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죠. 3개월 전 새로운 참모장이 부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명호라는 이름의 참모장은 군 개혁에 앞장서온 인물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최명호 참모장의 과거도 짧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다고. 그 후로 군 인권 개선에 힘써왔다고. 지연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참모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참모장을 직접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연은 고민 끝에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성훈이 당한 일과 증거 영상의 존재를 알리는 편지를 썼죠.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부대에 보냈습니다. 참모장 직접 수신으로 말이죠.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불안했습니다. 과연 참모장이 편지를 볼까? 보더라도 관심을 가질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새벽 2시 지연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성훈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엄마 아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성훈이를 꼭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며칠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과장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서, 탄원서, 고소장까지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준비했죠. 그리고 김정숙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실 우리 아들도 피해자거든요. 김정숙의 말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늘 보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두 어머니는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찾기로 했죠. 사흘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박지현 씨입니까? 참모장님께서 내일 오후 3시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장이 반응을 보인 것이죠. 지연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 가족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서 말이죠.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성훈을 위해, 그리고 같은 고통을 받는 모든 병사들을 위해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참모장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최명호 참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책상 위에는 지연이 보낸 편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사진이었죠. 명호는 사진을 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늦었구나. 5년 전 22살이던 아들 준혁이는 훈련 중 선임의 구타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죠. 그때 명호는 중령이었고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명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급도 명예도 의미가 없었죠. 오직 한 가지, 다시는 자신의 아들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호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참모장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부의 벽은 높고 단단했죠. 명호는 지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절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아니라 누나였죠.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키운 누나. 그 책임감과 사랑이 편지 곳곳에 묻어났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참모장님, 이수연 소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명호는 보고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 소위는 명문대 ROTC 출신으로 아버지는 예비역 준장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군인 집안의 엘리트였죠. 하지만 부대 내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훈련과 인격 모독으로 여러 병사가 의무대를 드나들었다는 비공식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죠. 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다시 권력과 침묵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죽었을 때와 똑같았죠.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참모장님, 김중령이 찾아왔습니다. 김중령은 부대의 실질적 실세였습니다. 대대장이었지만 차기 연대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수연 소위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참모장님, 작은 사건을 너무 크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김중령이 들어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명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병사를 발로 차는 게 작은 사건입니까?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입니다. 소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반성? 제가 듣기론 내일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던데? 김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참모장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 민간인이 선동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군기를 무시하고 김중령, 명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준혁이의 사진을 김중령에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5년 전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만든 침묵의 카르텔 때문에 죽었죠. 김중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모장의 아들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명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도 다들 작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훈육 과정의 실수라고 했죠. 그리고 내 아들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참모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중령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죠. 내일 박지연 씨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김중령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김중령이 나간 후 명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군번줄을 꺼내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날 저녁 명호는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또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도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이번엔 꼭 해야 해.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아내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호는 일찍 일어나 준혁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묘역은 조용했죠. 아들아, 오늘 너와 같은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번엔 늦지 않았어. 묘비 앞에서 명호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 지연을 맞을 준비를 했죠. 한편 이수연 소위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민간인 하나 때문에.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최명우 참모장은 다른 상급자들과 달랐으니까요. 오후 2시 명호는 마지막으로 준혁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할게. 이번엔 정의가 승리하도록 할 거야.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도착하면 바로 안내하세요. 그리고 헌병대장도 같이 배석시키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오후 3시 정각, 지연은 참모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증거 자료가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과 달리 따뜻한 분위기의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최명호 참모장은 일어서서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63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였죠. 박지연 씨 오셨군요. 앉으세요. 명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헌병대장도 배석해 있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이 담긴 USB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수연 소위가 제 동생을 발로 찬 영상이에요. 명호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수연 소위가 성훈을 발로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명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헌병대장, 즉시 조사를 시작하세요. 헌병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김중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참모장님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수연 소위도 있었죠. 이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무단 침입입니까, 김중령? 명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민간인이 거짓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한 겁니다. 김중령의 주장에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원본 그대로입니다. 그때 이수연 소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저 넘어진 병사를 일으켜 세우려 했을 뿐입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짓말에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침착했죠. 그럼 다른 증인들도 들어보죠. 헌병대장, 면회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 명단 확보했습니까? 네, 참모장님. 12가족이 있었고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중령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증인들이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명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최명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명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군요. 김중령과 이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은폐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지연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김정숙이 약속대로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 같았죠. 이수연 소위,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명호의 권유에도 이수연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명호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부임한 후 의무대 이용 기록입니다. 한 달 만에 15명이 다쳤더군요. 모두 당신 소대원들이고. 증거가 쌓여가자 이수연의 표정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젊은 병사 하나가 헌병과 함께 들어왔죠. 성훈과 같은 부대 동료였습니다. 이병 정민수입니다. 증언하러 왔습니다. 용기를 낸 병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수연 소위님은 매일 병사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약한 병사들을 골라서. 성훈이는 늘 표적이었어요. 정민수의 증언에 이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일병 주제에. 그 순간 명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위, 지금도 계급으로 협박하는 겁니까? 참모장의 일갈에 이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민수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어제도 성훈이를 2시간 동안 얼차려를 시켰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팔을 들게 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발로 찼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기 힘들었죠. 자신이 모르는 사이 성훈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중령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병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물증이 없잖습니까? 그때 헌병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참모장님, 부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훈련장 영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이수연 소위가 병사들을 구타하는 장면이 여러 개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이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기 시작했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자라서 더 강해야 한다고, 더 엄격해야 한다고. 하지만 명호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어요. 김중령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수연을 버리고 자신만 살 길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수연 소위가 독단적으로. 김중령, 당신이 그녀를 비호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명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중령이 이수연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죠.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지시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장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연 소위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김중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바로 그때 참모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 2명과 함께 예비역 준장, 바로 이수연의 아버지였죠. 60대 초반의 그는 딸과 달리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모장님, 제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이 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죠. 아버지, 왜? 닥쳐. 내가 군복에 먹칠을 했구나. 이준장의 일갈에 이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최명호 참모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권위를 휘두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키운 제 책임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김중령은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 더욱 불안해했죠. 그때 국방부 감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참모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김중령은 지난 3개월간 병사들의 진정서 5건을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모두 이수연 소위 관련 건이었죠.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훈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던 거죠. 김중령이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정서라서. 거짓말 마세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또 다른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5명의 이등병들이었죠. 그들 중 1명이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중령 님이 직접 받으셨고요. 병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수연 소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김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죠. 최명호 참모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헌병대장 김중령을 즉시 체포하십시오. 네, 참모장님. 헌병들이 김중령에게 다가가자 그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부라니? 더 높은 곳에도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감찰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김중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잠시 어딘가로 향했다가 돌아왔죠. 최명호 참모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부에도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자 성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지금 부대가 난리예요. 헌병들이 와서 간부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다른 부대 병사들도 증언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누나. 지연은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거든요. 참모장실로 돌아온 지연은 모두에게 성훈의 말을 전했습니다. 최명호 참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개혁이 시작되는군요. 그는 이준장을 바라봤습니다. 준장님,
따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군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이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 표정이었죠. 그때 감찰관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정군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순간 참모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누나의 용기가 군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정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간부들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졌고 병사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죠. 박지연 씨, 최명호 참모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동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모장실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병사들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연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 중에는 성훈도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성훈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부모님 앞에서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킨 것 같았거든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의 집 초인종이 새벽 6시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현 씨입니까? 저희는 법무법인 한강에서 나왔습니다. 이수연 씨 측 변호인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이었죠.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악의적인 영상 유포로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원입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떠난 후 지연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나섰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하다니.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연 씨,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군 관련 단체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단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급휴직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죠. 피해자가 오히려 벌을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성훈이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성훈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부대가 개망신당했어. 언론에 팔아먹은 배신자. 속삭이는 소리가 성훈의 귀에 들렸습니다. 같이 증언했던 병사들도 압력을 받고 있었죠. 정민수는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명호 참모장에게도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 참모장, 너무 나서지 마시오.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수연 소위 아버지가 예비역 모임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참모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명예에 전역하고 싶습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명호는 분노했지만 현실의 벽을 느꼈죠.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수연 소위의 교육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피해자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김중령은 교묘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이수연 소위에게 돌렸죠. 이수연 소위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군으로서 더 엄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희생양입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수연을 동정하기 시작했죠. 지연에게는 악성 댓글과 협박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관심종자가 동생 팔아서 유명해지려고 하네. 너 같은 년이 군대를 망친다. 조심해라.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도 무서웠죠. 김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도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막막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면회실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수연 측 변호사가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죠. 영상에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이었지만 충분히 의혹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론도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룬다며 이수연의 주장을 크게 보도했죠. 최명호 참모장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간부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참모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부참모장까지 그를 만류했습니다. 명호는 준혁이의 사진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또 실패하는 걸까? 성우는 부대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고 훈련 때도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성훈과 통화를 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하지만 성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성훈아. 누나가 더 크게 만들어서. 아니야, 누나. 누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들이 나쁜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의를 외친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한방송 PD가 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밝힐 자신이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였지만 동시에 더 큰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도 그 비처럼 무겁고 차가웠죠. 새벽 3시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멈출 뻔했죠. 군 병원이었습니다. 박지현 씨입니까? 동생 박성훈 이등병이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곤란과 패닉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환자 몸에 타박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들인데 보고를 받으셨나요?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사건을 크게 만든 후 성훈이 보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성훈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죠. 지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성훈아. 누나가 미안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호 참모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명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제출할 사직서입니다. 병사 하나 지키지 못하는 참모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유일한 아군이었던 참모장마저 떠난다니. 참모장님이 떠나시면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나요? 제가 있어도 소용없었잖습니까?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성운을 바라봤습니다. 절망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아침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증언했던 정민수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김정숙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저 포기할게요. 더는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없어요. 연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모두가 떠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이수연 소위의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합의하시죠.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고소를 취하하시면 저희도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과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지연이 거짓 영상으로 이수연을 모함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선택하십시오. 동생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변호사가 떠난 후 지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동생은 중환자실에 있고 자신은 거짓 사과를 강요받고 있었죠. 최명호 참모장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즉시 전역하라는 압력이 계속됐죠.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연금이라도 온전히 받으시려면.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명호는 준혁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실패했구나. 또 지키지 못했어. 방송 PD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부 압력으로 취재가 중단됐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요. 병실에서 지연은 성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성운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힘겹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성운의 포기 선언에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생마저 희망을 버린 것입니다. 미안해, 성운아. 누나가 다 망쳤어. 아니야, 누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냥 세상이 이런 거야. 21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체념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사과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서명을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처럼 희망도 얼어붙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육군모 부대에서 또 다른 병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이수연 소위와 같은 교육대 출신인 것으로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막으려 했던 비극이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난 것입니다.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김정숙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또 다른 성운이가 나옵니다. 끝까지 가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죠. 병실로 돌아온 지연은 성운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누나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이 순간,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병원 옥상, 새벽 4시. 지연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주머니에서 10년 전 부모님 장례식 때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성훈이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대신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지켰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 밀어넣은 것 같았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눈물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누나. 박지연 누나 맞죠? 정민수는 의식을 회복한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간신히 들렸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미안해요, 누나.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이수연 소희가 나타나서. 정민수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증언 이후 받은 보복, 동료들의 따돌림, 그리고 매일 밤 찾아오는 공포. 20세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전화를 끊고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또 다른 아이가 죽을 뻔한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했지만 결과는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을 뿐이었죠. 병실로 돌아온 지연은 성훈 옆에 앉았습니다. 성훈은 잠들어 있었지만 표정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죠. 엄마, 아빠. 성훈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부르는 목소리에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성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엄마 아빠 대신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명우 참모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죠. 내일 아침 제출할 겁니다. 명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진실은 묻혔죠. 그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명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제도를 바꾸려 했지만 제도가 저를 바꿨습니다. 결국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지연은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이 사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모장님은 노력하셨잖아요. 노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는데 저는 겁쟁이였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둠뿐이었죠. 지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수연 소위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결정하십시오. 그 이후는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죠.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지연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죠. 2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훈을 위한다고 시작했지만 정작 성훈은 더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성훈이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누나 있잖아. 성훈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귀를 가까이 대야 들렸습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질문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겠지. 그럼 누나 행복해? 성훈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복은커녕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와 급한 목소리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 잠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응급 환자가 왔는데. 지연과 명호가 복도로 나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이수연 소위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이 없어 보였죠. 뒤따라온 사람에게 물으니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고 했습니다. 유서도 남겼다고요. 지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해자였던 그녀도 결국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걸까요? 응급실 앞 복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수연 소위의 부모가 도착했고 이준장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새겨져 있었죠. 그가 지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지연 씨죠? 제 딸이 유서에 당신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장이 구겨진 종이를 건넸죠.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에게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김중령이 시킨 일들, 그가 숨긴 진실들, USB를 책상 서랍에 숨겼습니다. 제발 끝까지 가주세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증오했던 가해자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죠. 그녀도 결국 거대한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최명호 참모장이 즉시 헌병을 보내 USB를 회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김중령과 상부의 비리, 조직적인 은폐 지시, 그리고 병사들을 착취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군요.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찢어버렸죠. 끝까지 가야겠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다른 피해자, 가족 6명이 함께 있었죠. 혼자 두고 떠나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김정숙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다른 부대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증거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연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아이들이 죽습니다. 이제 끝낼 때예요.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병실로 돌아온 지연은 성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훈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누나, 포기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성훈이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밑에서 노트를 꺼냈죠. 사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병사들의 증언을 모았어. 다들 무서워서 말 못했지만 익명이라면 증언하겠대. 노트에는 23명의 병사 이름과 그들이 당한 피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훈이 병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은 것이었죠. 그때 방송 PD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연 소위 사건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내일 병원에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모든 것이 급반전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최명호 참모장은 국방부에 특별 감찰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진짜 개혁을 위한 조사였죠. 준혁아, 이번엔 아빠가 끝까지 갈게. 명호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수연 소위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살아났고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사들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수연의 참회와 결단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해자의 증언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거짓 사과문을 찢어버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고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용기를 낸 병사들, 그리고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김정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진실이 이길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고 했던가요? 그들에게도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누나가 약속 지킨 거 말이야. 지연은 성훈을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으니까요. 군사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숨죽이고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지연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선서를 했죠. 그리고는 그날의 일을 차분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목격한 폭행, 동생의 고통, 그리고 이후 겪은 모든 일들을 저는 단지 동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죠.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면회실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죠. 이수연 소위가 성훈을 발로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수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올랐죠. 자살 시도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병사들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수연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김중령의 지시, 상부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까지. 법정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괴물을 만든 건 시스템입니다. 여군은 더 독해야 한다는 편견, 폭력이 교육이라는 잘못된 문화. 김중령이 피고인석에 앉았을 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지시한 적 없습니다. 이수연 소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USB에 담긴 녹취록이 재생되자 그의 거짓말은 무너졌습니다. 약한 놈들은 세게 다뤄야 해. 특히 박성훈 같은 애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 김중령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성훈이 목발을 짚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침묵하면 또 다른 저 같은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23명의 병사가 서면으로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폭행과 모욕의 기록이었죠.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최명호 참모장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부대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명호는 국방부에 제출할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독립적인 인권 감시 기구 설치,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엄벌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방송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일부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한 내용이었죠.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가 판결을 위해 퇴장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1시간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단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병사 인권교육 이수 명령. 이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판결을 받아들였죠. 피고인 김중령, 징역 5년 실형. 직권 남용과 조직적 은폐 혐의 유죄. 김중령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군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지연은 성운을 꼭 안았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누나, 우리가 이겼어. 아니야, 정의가 이긴 거야. 이수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멈춰주셔서. 지연은 이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표시였죠. 일주일 후 국방부는 전면적인 군 인권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최명호 참모장이 개혁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지연은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명예 전역 후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트라우마는 남았지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죠. 이수연은 군 인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죠. 1년 후 봄날의 군부대 면회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가족 상담실이라는 새로운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지연은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군 인권자문위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면회실을 둘러보고 있었죠. 오늘은 새로운 면회 시스템을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면회실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한결 밝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에 두려움 대신 편안함이 있었고 간부들도 위압적이지 않았죠. 무엇보다 병사와 가족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소위가 면회 온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대화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성운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대학생 박성운이었죠. 22살의 청년은 밝은 얼굴로 누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오늘 발표 잘했어? 성운은 군 인권 세미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응,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대. 남매는 면회실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픈 과거가 아닌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되고 있었죠. 최명호 전 참모장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국방부 인권감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64살의 그는 여전히 정정했고 눈빛은 더욱 따뜻해졌죠. 박지현 위원, 성운 씨도 왔군요. 명호는 준혁이를 떠올리며 성운을 바라봤습니다. 성운이 건강하게 회복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참모장님 아니 감찰관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죠.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연이 들어왔죠. 그녀는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군 인권교육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5살의 그녀는 1년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임 간부 교육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수연과 지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적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이수연은 깊이 숙여 인사하고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느껴졌죠. 김정숙이 아들과 함께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제 상병이 되어 있었고 건강한 모습이었죠. 지연 씨, 성훈 씨, 김정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우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죠.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전역해요.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면회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존중하며 지도했고 병사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성훈이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가 해냈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벽에 새로 걸린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이 아닌 인격에서 나온다. 그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새로운 군 인권 헌장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면회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1년 전 그날도 이맘때였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지연은 부모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엄마, 아빠, 제가 약속 지켰어요. 성훈이를 지켰고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성훈도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래, 우리 모두를.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별이 아닌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신호였죠. 면회실을 나서며 지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진짜 미소였죠. 바로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녁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들처럼 희망의 불씨들이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성훈과 지연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멀리서 군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억압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희망찬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보며 가슴이 막막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가족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나요?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권력에 짓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지연처럼 용기를 낸 사람도, 성훈처럼 참고 견딘 사람도, 심지어 이수연처럼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이런 부조리를 목격하거나 경험했죠.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